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음수표법 수업을 좀 할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들 때문에 수업을 한 1년 정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세법, 공무원 세법 책 쓰고 또 노량진에서 수업도 공무원 세법 뭐 7급, 9급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마음도 좀 추스렸고요.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는 건 그지 조금 잃는 건데요. 꿈이나 희망을 잃는 건 그지 굉장히 많이 잃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누군가가 굉장히 뭐 가슴에 새길 만한 말씀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공무원에 수업하고 또 공인회계사회에 세법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 3일 인포마인에서 내년에는 세법 개론책이 아마 2월 정도에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 또 3일 인포마인에서 법인세 뭐 강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래저래 뭐 다시 좀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음수표법 수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음수표법 가서 정리를 좀 합시다. 예. 제 별명이 뭐 어수천이다 뭐 이런 말이 뭐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상법을 워낙 오랫동안 했고 또 민법을 워낙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올 하반기죠. 이수천닷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그제 이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그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이수천닷컴 그죠? 여기를 네이버를 통해서 그제 검색을 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는 많은 다양한 강의들하고 좀 만나고요. 또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부제를 하나 지었어요. 나눔의 시작이다. 그치? 이 부제를 하나 지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치? 여러 가지 좀 나눠보면서요. 저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듯이 뭐 회계학원도 있었지만 뭔가 사연들도 좀 있었고요. 뭔가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됐고 또 이렇게 이제 이수천닷컴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뭐 벌고 못 벌고 이런 걸 떠나서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셔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오셔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수업도 듣고 또 제가 어떻게 사는가도 보고 또 공유도 하고 상담실에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요즘은 뭐 바로바로 답을 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우고요. 제가 잠깐만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우고요. 그죠? 어음수표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어음수표법을 공부할 때는 과연 이 어음수표법이 상법인가 여기에 대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상법은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응? 그죠? 그런데 왜 어음수표법을 회계사 시험에 범위에 넣어놨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상인들 간에 그지? 상사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은 뭘 하게 돼요? 이 외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 누군가는 채권자는 뭘 갖게 돼요? 매출 채권을 갖게 될 거예요. 또 채무자는 매입 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 채권 채무는 그죠? 뭐 한다는 거야?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지급에 조금 확실성 보장을 위해서 그죠? 자,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그죠? 이 어음수표법을 그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법전으로 따지면 어음법 또 수표법 이게 별도의 법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음수표법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이 어음수표라는 게 뭐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어음수표라는 게 유가증권의 뭐에 정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제 생각에는 뭐 길어야 한 8, 9시간 또는 10시간 안짝에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럼 자, 어음수표법은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어음과 또는 수표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가 있습니까? 발생하는 법률 관계, 뭘? 그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만든 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을 어음법 또는 수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수표법의 내용은 여러분이 거의 그죠? 배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전을 따로따로 암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빨리 어수법을 배우는 건 당연히 뭐예요?
어수천한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유가증권을 통해서 이 유가증권법으로 법리를 만들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기술적 특징이 그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매출 채권 매입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또는 담보하기 위해서 그지? 이 유가증권이라는 어음수표법이 쓰이기 때문에 얘는 수단적 특징이 그죠? 존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어음수표 중에 특히나 뭐예요?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지? 국제거래소 신용장의 그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국제적으로요. 그죠? 이 어음수표법은 뭐 통일화된 그죠? 규정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음수표법의 그지 뭐다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음수표법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그렇다면 선생님 어음수표법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자, 이 법률 관계 안정적 처리를 통해서요. 자, 뭐 하자는가? 어음수표의 딱 하나예요. 유통성을 그죠? 증대시켜서 그죠? 이로 인한 뭐를 그지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뭐가 됩니까? 어음수표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자 취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지 어음수표에 대한 그지 통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총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선생님 어음수표는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가증권에 대해 좀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해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어음수표는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선생님 유가증권은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치가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걔를 그죠?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그죠? 있는 즉 표창된 증서를 뭐라고 얘기한다?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가증권도 곧바로 가서 그지 여러분이 암기라면 그지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가증권도 크게는 뭐다? 그지 자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편의성을 그지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권 양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회사편을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건데요. 어음수표법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 채권의 양도적 기준에서 세상에 있는 채권은 딱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지명채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유가증권화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 걔를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명채권은 뭐예요? 유가증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대금 수령권, 오케이? 또 그죠? 임차인이 누구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채권, 오케이?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 그지 선물 주기로 그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받을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채권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화 되지 않은 채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명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채권이라는 걸 어디에? 자, 증서에 그대로 넣어서요. 그죠? 이렇게 유가증권, 즉 가치가 있는 증서로 만들어진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죠? 이 증권적 채권도 결국 뭐예요? 이 지명채권이라는 걸 뭐에 의해서? 증서에 의해서, 그죠? 그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표창한 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야. 이 표창이라는 말을 이런 말도 쓰게 됩니다. 채화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화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채 또 채화 표창을 하게 되면 그지? 자 유가증권에 낸 채권이 하나 생겨나게 되면 이야기를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명채권은 종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케이? 뭐 유가증권화 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증권적 채권은 종류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지시채권 또는 지시증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무기명채권 또는 무기명증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증권적 채권의 두 가지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선생님 양도는 당사자 간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죠? 당사자 간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배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교부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지? 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채권의 양수인이 과연 자, 원채무자에게 뭘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스를 보세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갑이라는 자가 채무를 지고 있었답니다. 이 채권을 을이 A에게 지금 양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도에 있어서 과연 그지? 이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증권적 채권의 양도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친구가 뭘 하기 위해서 권리 주장을 위한 그지? 요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력이다 또는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대항 요건의 측면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원채무자에게 이 채권의 양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통지하거나 또는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채권 양도보다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갑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채권자와 둘의 채권 채무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이 채권이 양도되게 되면 이 A라는 자가 어떤 자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승낙을 안 해줄 확률이 많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채권의 양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라는 거야? 자, 봅시다. 당사자 간에 머물러 있던 항변 사유를 말합니다. 이 당사자 간의 내부적 약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내부적 약정을 자, 내부적 약정을 인적 항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적 항변은 당연히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있던 내부적 약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금 채권 행사하게 되면요, 야 꺼져 나는 못 줘 이렇게 대들 수가 있다는 거야. 걔를 인적 항변 허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유통성은 거의 보장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뭘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유가증권을 통해서요, 유통성을 뭐 하자는가? 증대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유가증권이 되는 겁니다. 이미 배웠던 거 있죠? 자, 회사편에 있는 내용은 뭐가 돼요?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 또 신주인수권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 증서, 불리형 BW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증권, 또 무기명, 사채에 있어서 채권자의 시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이권, 오케이? 또 무기명 채권, 또 기명 채권, 오케이? 또 신주인수권 증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총칙에서 봤던 내용으로 뭐가 있나요? 자, 자, 송화인의 청구에서 운송인이 발행하게 됩니다.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화물상한증, 또 임시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창고증권 이런 것들이 뭐 간다? 증서가 된 유가증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유가증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때 지시채권은 배에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무기명 채권마다 교부에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자, 이때는 뭐만 있다면 배에서만 연속돼 있다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적 항변은 뭐가 돼버린다는 거, 절단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유통성은 굉장히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법에서는 뭐만 한다면 유가증권을 점유한다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적 항변은 절단돼 버리기 때문에 이 허용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는가. 이를 통해서 이 채권의 유통성이 굉장히 배가가 될 수 있다는가. 그때 우리 상법은 크게 여러 가지 각도로 정리합니다. 자, 회사 편에서는 전부 다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법으로 가져온 거예요. 또 어음수표법에서도 통상적으로 자기합수표의 경우에는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법을 통해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교부에서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전부 다 배에서 의해서 양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법률상 당연한 지시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채권의 양도적 측면에서 첫 번째 채권의 양도적 측면에서
이렇게 채권을 나눌 수가 있군요. 당연합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느 방법을 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한 지시권인 베이스에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양도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도대체 유가증권은 뭡니까? 그럼 유가증권의 정의를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의 의의죠. 가도록 할게요. 자, 쪼개셔야 됩니다. 어떠한 채권에 자, 발생 또 행사 또 어디에 이전에 자, 전부 또는 일부에 일부에 그 증서에 뭐가 소지가 필요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글을 이렇게 쪼개셔야 돼요.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라는 말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전부라는 말하고 또 하나 일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권리를 발생시킬 때도 행사시킬 때도 이전시킬 때도 그 전부의 유가증권이 필요한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완전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자, 뭐예요? 발생할 때는 통상 필요하지 않고 행사 또는 이전, 행사와 이전을 위해서 이 유가증권이 필요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음수표는 완전 유가증권에 속하게 돼요.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자, 이 완전 유가증권과 불완전 유가증권을 차이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이 발생입니다. 오케이? 자, 권리의 발생에도 증서가 필요한 내용을 유가증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설권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권리의 발생에는 이미 발생이 되어 있고요. 행사 또는 이전을 위해서만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비설권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뭐가 됩니까? 자, 불완전 유가증권이자 또 비설권증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음수표만이 권리의 발생에 증서가 필요하고요. 또 권리의 발생뿐만 아니라 행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모두의 증서의 소지가 필요한 완전 유가증권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어음수표의 세 가지 속성을 여러분이 여기서 유가증권 법리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는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두 번째 설권증권이다. 세 번째 완전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개념을 꼭 안고 가셔야 한다는 거야.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항상 어음수표라는 건 일반적 채권 채무를 전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반적 채권 채무의 관계를 실질 관계다 또는 원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어음수표는 그 실질 관계가 뭐가 되더라도 또는 원인 관계가 뭐가 되더라도 우요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어음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속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네 번째로, 오케이? 자, 무인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개의 속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음수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어음수표는 완전 유가증권이다. 또 권리의 증서의 작성에서 권리가 생겨나는 설권증권이다. 또 하나 법률상 베이스에서 양도할 수 있는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오케이? 또 하나 원인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채권이 생겨나는 무인증권이다. 이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재 315페이지에 유가증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동그라미만 치고 가면 되겠죠? 자, 어음수표는 완전 유가증권이다. 두 번째 설권증권이다. 또 원인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인증권이다. 또 하나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 기본적으로 두 번째 아셔야 돼. 그죠? 유가증권에 대한 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조금 더 갑시다. 자, 지금 저희는 어디를 배우고 있나요? 어음수표라는 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음수표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특징은 다시 한번 완전 유가증권이다. 또 설권증권이다. 또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어음과 수표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자, 봅시다. 어음수표법은 저희 교재에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어음수표법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보시죠.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뭐예요? 통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죠? 어음법, 그죠? 총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죠? 나머지 그죠? 어음법 강론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그죠? 나눠서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통칙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유가증권의 기본 법리를 이해를 하시고, 자, 어음과 수표도 유가증권인데 이 어음 수표의 속성에서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어음 수표의 어음 수표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가. 그리고 어음법 총론에서 다룰 내용은 그죠? 기본적으로 한 7, 8가지가 있을까요? 어음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음행위는 꼭 본인만이 해야 되는가? 어음행위의 대리, 그지? 그리고 나서 대리와 다른 대행의 개념을 가지고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럼 어음법 총론에서는 가장 먼저 다룬 게 뭐다? 이제 색깔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어음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어음행위는 본인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음행위 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또, 자, 대리와 여러분의 대행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뭘 정리를 하면 될까요? 위조와 변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또 하나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백지어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또 어음의 실질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즉 원인 관계와 작용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음 항변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갈 거예요. 또 어음 상권리의 소멸하고 어음 법상 권리의 소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배울 거냐? 이득상한 청구이라는 걸 간단하게 배울 것이라고. 그런데 어음수표법은 철저하게 논리가 하나예요. 이 거래 구조를 통해서 모든 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꼭 수업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음법 강론을 갔더니 뭐예요? 한마디로 어음행위법이 됩니다. 천천히 가보자. 뭐 배울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발행 배웁니다. 두 번째 뭐 배울까요? 배서 배웁니다. 세 번째 보증 배웁니다. 오케이. 네 번째 인수 배웁니다. 오케이. 다섯 번째 지급 배웁니다. 인수 제시에 대해서 거절했다면 상환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급 제시에 대해서 거절했다면 상환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뭐는 안 배웁니까? 수표는 하나도 안 배웁니까? 자, 수표는 어음과 거의 제가 대동소이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수표의 특유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야 될 내용이 어음법,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예요? 유가증권의 기본 법리와 어음수표법에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다는가. 이제는 어음과 수표가 뭔지를 교재를 통해 정리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는 가봅시다. 그럼 어음과 수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 무엇이긴 무엇이에요? 오케이? 어음과 수표지. 자, 갑시다. 어음과 수표를 정확히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 내용은 어음수표법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어음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어음의 종류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어음은 세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어음,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약속음,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음과 수표의 가장 본질적 차이는 이거예요. 어음은 반드시 만기가 필요적 계상입니다. 또 하나, 어음금을 지급받을 자를 최초에 기재하는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계상입니다. 그럼 만기와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사항인 유가증권을 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요, 수표는요, 만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급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음면에는 날짜가 발행일도 있고 만기도 있겠지만 수표에는 뭐는 없고, 그죠? 만기는 없고, 그죠? 발행일자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의 계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진 출급식인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뤄야 될 이 어음과 수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 만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를 통해서 이 어음이라는 건 뭐라는가? 만기가 있다는 말은, 그죠? 기한이 있는 거고요. 기한이 있다는 말은 기한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의 이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는 다시 곧 뭐가 된다? 기한의 그죠? 이익에 대한 대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기한의 이익에 대한 대가인 이자가 있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용이 창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음수표는 뭐가 있고 그죠?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이자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용 창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가. 그러나 수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만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한의 이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자 약정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죠? 기본적으로 신용 창조 기능은 절대 없는 것이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순수하게 수표는 지급 기능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거기에 덧붙이다 뭐까지? 어음은 수친이 필요적 계상이다. 수표는 수친이 필요적 계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이제는 그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화음은 뭡니까? 자 보세요. 갑, 을, 병이라는 3일의 당사 관계를 통해서 만든 걸 뭐라고 한다? 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때 최초의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발행인, 그지? 발행받는 자를 수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음금을 지급, 그지? 할 자를, 그지? 뭐라 하게 됩니까? 발행이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위탁을 하게 되고요. 지급 위탁을 받은 자를 뭐라고? 또 지급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발행인, 지급인, 또 수친, 이 3당사관계로 만들어지는 어음을 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에 반해 약속은 뭐가 될까요? 자, 갑과 누구는 없다는가? 지급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곧바로 지급을 약속하고 그죠? 발행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약속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환음과 약속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환음의 경우에 최초에 누가 발행이 발행을 하더라도 얘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는가? 주체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약속음의 경우는 곧바로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주체무자가 그죠?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선생님 환음의 발행인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당연히 뭐만 부담하고 상환 의무만 부담하는 거고요. 최종 상환 의무자의 시효에 있다는가. 근데 자 약속음의 경우는 상환 의무를 그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수취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즉 발행인과 수취인의 두 당사자 관계에서요. 지급을 뭐하고 약속하고 발행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 약속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전 유통이 그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뭐다? 어음 소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급 제시에서 거절이 되면 뭐 상환 청구를 행사하고요. 최종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뭐다? 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약속음에게 누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급인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둘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나서 환음에 있어서 지급인의 그죠? 자격은 전혀 뭐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가설인도 또 그죠? 허무인도 뭐 한다는 거야? 그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결론은 뭐예요? 단지 뭐만 된다면, 그죠? 단지 기재만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환음의 지급인의 그죠? 지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수표의 경우에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수표도 당사자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갑, 을, 병이에요. 그럼 발행인 또 수친, 지급인 이렇게 3당사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자, 수취인 또 뭐 지급인 이렇게 3당사관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급인은 반드시 어디에 한정됩니까? 그지? 은행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환원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발행인은 뭐한가? 수표 계약과 그지? 자, 이 지급인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그지? 은행에 주고요. 수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위탁이 있다는 겁니다. 큰 특징은 뭐다? 만기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 수취인도 필요적 계상이 아니라 뭐다? 기재를 해도 되고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글을 통해서 뭐라게 됩니까? 통상은 소지인 이렇게 발행이 거의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교부를 통해서 A, B, C, D 이렇게 전등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음의 경우 갑을 A, B,
C, D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어음과 숲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될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어음과 숲을 정확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당사자가 거의 유사한 이 환음과 그지 이 수표를 두 개를 컴퍼 A to B 이렇게 그죠? 해놓으시면 거의 많은 내용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표에 있는 부분 정리를 합시다. 자, 환음과 수표를 비교합시다. 환음 만기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만기는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만기라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만기는 앞으로 그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발행 당시에 확정된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지 뭐 발행 당시에 확정이 돼 있다는 거야. 그에 반해 뭐가 있다? 확정이 가능한 즉 확정할 수 있는 그죠? 발행 당시에는 확정이 돼 있지 않고요. 확정할 수 있는 만기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음법에서는 이걸 다시 셀을 두 개씩으로 나누게 됩니다. 확정된 만기는 뭐가 있을까? 자, 확정일에 지급해 주세요. 자, 출급이라는 말은 뭐예요? 출급자예요. 지급해 주세요.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확정된 만기로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 있을까요? 발행일자 후. 그죠? 정기 출급 어음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이게 뭐라는가? 확정된 만기다. 그치? 또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뭐 있을까? 확정할 수 있는 만기로는 일람 출급과 일람은 뭘까요? 제시한 때, 보여줄 때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일람 후, 그죠? 뭐가 있을까? 정기 출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는 그지? 어음에서는 있다는 거야. 또 환어음에는 당연히 있다는 것이야. 그러나 어디에는 수표에는 만기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다만 뭐만 갖는다. 제시한 때 지급해야 되는 일람 출급의 성격만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법학은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어음은 신용 창조 기능도 있고 지급 기능도 있지만 수표는 절대 뭐가 없다는 거야. 신용 창조 기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보시죠. 환어음의 경우에 자 지급인의 자격 뭐 전혀 제한이 없다는 거야. 심지어 허무인 가설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나 자 수표의 경우에는 항상 은행에 한정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수취인의 길도 어음은 뭐가 되지만 반드시 필요적 계산이 되지만요. 자 수표의 경우는 뭐 소진 출급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다만 뭐 수표 계약과 수표 자금이 없는 경우에도 수표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또 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의 원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어음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무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어음 수표법은 그죠? 자 유일 목적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지? 유통성 확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전전 유통되기 때문이에요.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절대적 요신권서, 또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서, 또 설권증권서, 또 무인증권서, 오케이. 또 이렇게 그치? 필요액계상을 기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 또 인자항변의 절단, 또 선취득의 요건을 민법에 의해서 완화시켜놓은 거, 또 상환 청구를 통해서 2차적 책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점, 또 어음수표행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돼요? 어음수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시간에는 그지 첫 스타트를 끊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 어음수표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 목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죠?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어음수표는 선생님 어떤 거래 구조를 놨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목차 보면서 그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고요. 그죠? 정리하시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수법은 공부만 좀 잘하잖아요. 그럼 8개 중에 7개 만들면 그냥 식은 죽 먹기야. 그치? 근데 그거를 강사들도 모르고 대부분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죠? 그 부분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특히나 법률 용어들이 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하고 이제는 어디를 가볼까요? 어음수표의 거래 구조를 한번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딱 하나. 환어음의 거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어음은 절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이 뭐가 될까요? 어음 발행의 기초가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걔를
실질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인관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 자, 민사거래 또는 상사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이렇게 100만 원의 물건을 사왔다는 겁니다. 그럼 금전 지급 의무가 있을 거예요. 얼마에? 오케이? 1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라는 채무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이 물건을 사와서 화살표 잘 보세요. 병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병한테는 뭘 가질까요? 채권을 가질 거예요. 병은 그죠? 갑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두 개의 민사 또는 상사 채권이 됩니다. 하나의 채권 또 두 개의 채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저 한번 아이디어를 짜본 거예요. 자, 갑은 어디에 존재하고 서울에 존재하고요. 다행히 을과 병은 어디에? 부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뭘까요? 자, 그지? 민법이 1번 원칙에 따른다면 그죠? 지참채무의 원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누가?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는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가서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두 번째 거래 관계에서는 병이 부산에 있는 병이 서울에 있는 갑에게 와서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죠? 자, 거래 안전을 해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거래 비용도 많이 발생시키고 이때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누구와 병과 을이 그지? 자, 자신이 지급할 돈, 오케이? 또 받을 돈 있는 걸로 뭘 한다면, 오케이? 지급을 대신한다면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이 거래가 뭐 종결돼 버리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에서 만든 게 뭘까요? 어음수표라는 겁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자, 금액은 얼마? 1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자, 이 100만 원씩에 두 개 다예요. 이 100만 원씩에 그죠? 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죠? 지급일, 만기는 똑같다고 이야기합시다. 3개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면 증서를 만들어서 가볍게 그지? 누가? 자, 을과 병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두 개의 거래가 한 번의 지급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종결돼 버릴 수 있다는가. 이 아이디어에서 만든 게 뭘까요? 어음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어음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죠? 어음으로 환어만 그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기에 간단히 쓰고 씌울 테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저걸 가지고 어음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로 한번 오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증서라고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뭐?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자, 봅시다. 100만 원에 무조건에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지급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존재할까요? 당사자가 3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갑, 을, 병.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언제 발행하는지. 그지? 오늘이 뭐 12월 23일이니까요. 오늘 발행하고 3개월짜리라고 한다면 1월, 2월, 3월 23일 되겠지. 만기는 그죠? 발행일 또 만기. 이 둘 사이 기간은 뭐가 될까요? 유통기간이 되는 거예요. 즉 어음이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어디서 발행되는지 어디서 지급되는지 기재한 다음에 뭐라는가? 내가 이 어음을 발행했다고 기명나는 서명을 해서 이렇게 수취인 을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어음의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지 나머지는 증서에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을 뭐해서 떼내서 저 어음 관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갑, 을, 또, 병. 자, 뭘 했을까요? 이렇게 지급 100만 원을 위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 관계상 채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어음 채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걸 갑은 을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그때 병이라는 자는 갑에게 지급할 그지 자금 창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그지 어음을 만드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음은요 이 실질관계에 터 잡아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 채권 채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어음 관계에 자꾸 개입을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 어음의 유통성은 그죠? 땅에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 하게 됩니까? 단절시켜 버리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하고 무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 무인성을 통해서 이 원인 관계 채권과는 전혀 그죠? 새로운 채권처럼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죠? 이 거래 관계에서
관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을은 다시 A에게 뭘 지게 될까요? 자, 채무를 지게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또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당연히 이때 A라는 친구는 뭐랄까? 그래서 채권자적 입장에서 자신 혼자만 뭘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케이? 원인 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음까지 가지고 있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자들은 뭐가 되니까? 그죠? 이중 채권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혹시나 원인 관계에서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디? 그치? 자, 이 어음 관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어음 관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원인 관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어음의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의 기초가 되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다? 원인 관계다 또는 실질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래 관계가 계속 어디하고? 어음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갑이 발행한 약속 어음 얼마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만기 3개월짜리를 그죠? 을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누구한테 그죠? A에게 유통을 시키는 것이고 A는 B에게, B는 C에게 그죠? C는 다시 D에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기가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음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까요? 이렇게 지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전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죠? C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환어음의 경우에는 누가 없나요? 자, 이 친구는 단순한 지급인일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죠? C나 그죠? 그 후유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 주채무자가 되어 주실래요? 하고 누구에게? 지급인에게 인수 여부를 묻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인수 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지급인이 그래요. 나 어음상 주채무자가 돼줄게요.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얘기한다? 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는 누가 그치? 주채무자까지 확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로써 어음금의 지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다는 거. 오케이? 뭘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그리고 C라는 친구는 언제 인수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이렇게 유통을 시켰답니다. 자, 뭐랬다? 만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지급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뭐 할까? 자, 보세요. 그렇다면 병이 어음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 그죠? 소멸, 오케이? 자, 몇 개의 채권 채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채권 채무가, 그죠? 누구? D와 누구? 병의, 그지? 자, 지급 제시와 지급이라는, 그지? 관계를 통해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거래가 한 번의 지급을 통해서 거래가 종결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음을 만들어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이 노란색 선이에요. 이 인수 제시에 대해서 누구는 병이라는 자는 인수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도 있을까? 자, 인수를 그지?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C 입장에서는 뭐 할까? 만기 전에 지급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자신의 전자, 갑을 A, B에게 뭘 하게 될까요? 만기 전에, 그치? 자, 그치? 2차적 지급청권 행사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만기 전, 그죠? 상환 청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에 따라서 상환 의무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을 A, B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환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상환 의무자는 뭐 하는 자예요? 자,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의해서 담보 책임을 지는 자. 오케이? 또는, 그지? 자, 환음의 누구? 발행인 자체는 최초에 발행할 때부터 담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지? 담보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상환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제2차적 지급 의무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2차적 지급 의무라는 뭐에 근거해서, 그지? 상환 의무의 근거에서 누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2차적 지급청권 행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상환청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만기에 보세요.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급에 따르면 어음 관계가 종결되겠지만 뭐 했다는가? 이렇게 지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상환 의무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네요. 누구까지요? 갑을 A, B, C까지
그지? 상환하는 무자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만기에 어음금 지급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만기의 그죠? 지급 청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초의 어음은 뭘 통해서 생겨났고 발행을 통해 생겨났고요. 또 배서를 통해서 전전 유통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보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배서 등을 통해서 누구? 어음의 최종 소진에게 그죠?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자 어음의 최종 소진의 전자는 특히 환음에 있어서는 누구? 지급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2차적 지급물을 부담하게 되는데 걔를 상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는 자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가? 최초에 뭐 저 어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실질관계에 의해서 어음이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뭘 했다? 그지? 이 어음은 그지? 또 다른 원인 관계 때문에 배서가 이루어졌다. 배서가 이루어졌다. 또 중간에 보증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기 전에 주체무자가 환음의 경우에는 없으니까 뭐 한다? 그지? 주체무자가 되어주시려 하는 의사표시를 그지? 물어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걔를 뭐 인수제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따라 인수했다면 주체무자 확정, 인수를 거절했다면 만기 전 상환청권 행사, 또 만기에 지급제시에 대해서 거절했다 뭐 만기에 상환청권 행사를 통해서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어음의 결론은 그지?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그죠? 이 단계에서는 순채권 채무가 D하고 병에게만 있는 거고요. 중간에 껴인 자는 전부 뭐다?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음의 거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음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당사자 관계만 떼서간 게 뭐예요? 환음의 거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선생님 한 번 더 해보시죠. 뭐 약소금에 대해서 한번 거래 구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두 번째 약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서 거래 구조를 정리하고요. 저 환음의 거래 구조는 거의 수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가 생겨난다? 원인 관계가 생겨난다. 오케이? 또 이 원인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그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 원인 관계 터 잡은 어음 관계가 하나, 그죠?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를 통해서 뭘 하게 될까? 자, 당연히 갑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을이라는 친구에게 100만 원을 그지 채무를 졌고요. 이 100만 원의 만기는 3개월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림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뭐 원인관계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김영란이 서명해서 이렇게 누가 갑이라는 친구가 을에게 지급을 약속하고 뭘 하게 됩니까?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지 약속음의 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발행받은 을은 누구? 수치. 갑은 뭐? 그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기서는 곧바로 이 친구는 주채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을은 A에게, A는 B에게, B는 C에게, 그죠? C는 D에게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을이라는 자는 뭐다? 주채무자가 아니라 약속음에 있어서는 최종 상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정리한다면 그러면 을서부터 누구까지는 C까지는 뭐가 됩니까? 상환 의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만기에 당연히 뭐랄까요? 자, 그죠? 여기도 쭉쭉쭉 똑같은 거예요. D라는 친구가 뭘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급 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급한 뭐 어음관계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급을 뭘 했다는가? 지급 제시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뭘 하게 될까? 만기에 이렇게 그지 2차적 지급청권 행사하게 되는데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환청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소금의 경우에는 만기 전에 상환청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최초의 뭘 통해서? 발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음관계가 배서 또 보증 등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인수에 의해서 주채무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기 전에 주채무자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죠? 인수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수를 하게 되면 주채무자 확정 또 어음 유통성은 그죠? 증대가 된다는가. 그리고 만기에 지급 제시를 통한 지급에 의해서 어음 관계가 그지 소멸되게 됩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어음수표의 거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음수표법은 이걸 그죠? 모르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즉 약소금의 거래 구조와 수표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 환음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죠? 자, 제가 그죠?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지? 크리스마스죠. 내일은 그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고요. 또 크리스마스 날도 저는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지? 부인한테 채무불이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이 어음수표법 부분은 한 2, 3일 내에 종결을 좀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그죠? 뵈면서 그지? 어음법 총론, 어음법 강론을 갈 거예요. 방금 수업 시간에 그려드린 그림을 꼭 2번, 3번씩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음수표법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음수표법은 거래가 딱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D와 갑이라는 자의 그지 뭐 서로 지급, 어음금의 지급을 통해서 어음관계는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 어음법 총론부터 갈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어음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뭐야? 배서야, 배서. 오케이? 응? 그리고 용어야.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새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내년에는 또는 올해는 그지? 꼭 그지?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시고요. 저도 다시 여러 가지 제가 꿈꾸던 세상 그지? 또 이슈전당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